주변에 갑자기 쓰러지신 분, 말도 잘하시던 분이 어느 날 말문이 막히고 한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분, 한 번쯤 있으시죠.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사실 전조 증상은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요양병원에서 지내게 된 안타까운 사례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전조 증상만 잘 기억해 두셔도 뇌졸중을 예방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꼭 메모해 두시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간 뇌혈관 질환 환자를 치료해온 신경외과 교수 박영수입니다. 정말 그것만큼은 걸리고 싶지 않은 병 1위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라는 말 자체는 뇌가 갑자기라는 의미고요. 중은 가운데 중자지만 타격을 의미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기려면 혈관적인 게 갑자기 생기는 유일한 원인이거든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괴사가 되는 상황을 뇌경색, 터지는 상황을 뇌출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1만 건 정도 발생하는데요. 발생률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사망률도 한 20% 가까이 되고 장애율이 30에서 40%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65세 이상 뇌졸중 환자들의 1년 내 사망률이 30%나 됩니다. 즉 뇌졸중에 걸린 나이 드신 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중에서 뇌졸중은 4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60세 이상만 따로 보면 3번째로 올라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건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 중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분은 겨우 20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뇌졸중이라는 병이 가장 무서운 점은 어떤 점이냐면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60세 이상에서 사망 원인 3가지를 꼽는다면 1등이 항상 암이죠. 그리고 2번째, 3번째가 뇌졸중, 심장병 이렇게 되는데요. 암이나 심장병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뇌경색이나 반대로 혈관이 부풀어지고 터지는 뇌동맥류 같은 병들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즉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몸속에 이런 시한폭탄이 살아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갑자기 온다는 거, 그리고 한 번 오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올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답은 예스입니다. 물론 위험 요인이 없으면 확률이 훨씬 낮아지지만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골든아워의 정확한 의미는 결정적인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지금 뇌졸중이 돼서 신경학적 손상까지 왔지만 당신에게 지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 치료가 효용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정맥주사로 주는 혈전 용해술은 4시간 30분이고요. 뇌로 직접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은 6시간 정도 내에 해야 된다. 그 시간이 지나면 시술이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시술은 똑같습니다. 시술 자체는 다 꺼낼 수 있는데요. 뇌세포가 죽어가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뇌세포의 특성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과 뇌세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 보면 모든 세포는 심각하게 죽으면 흉터로 바뀌거나 재생이 되지 않죠. 어느 정도 손상이 됐을 때는 미벽세포나 피부세포, 간세포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특히 간 같은 경우는 70%가 손상이 돼도 원래대로 돌아가요. 뇌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 뇌세포가 내 머리 안에 평생 가는 뇌세포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태어날 때 1살일 때가 뇌세포가 가장 빵빵할 때입니다. 살면서 점점 줄어들어가 계속 노화되면서 줄어들어가는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게 되면 한순간에 뇌세포가 와장창 죽어나가는데 이 세포들이 워낙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30초 내에 1분만 혈류가 끊어져도 바로 죽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수술실에서 실제로 목격한 일인데요. 뇌혈관 수술 중에 잠깐 혈관을 막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정말 분 단위로 시간을 재면서 수술을 합니다. 3분만 넘어가도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받거든요. 그만큼 뇌세포는 예민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6시간이라는 골든아워가 있다는 의미가 6시간째까지 가기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 그 뜻이 아니고요.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와서 일찍 할수록 완전 회복될 찬스가 높아지니까, 특히 뇌경색에 있어서는 6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어떻게든 빨리 본인이 인생을 걸고 빨리 도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조 증상의 굉장히 위험성은 그 이후에 뇌졸중이 바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조 증상의 의미는 그 혈관이 막혔다가 굉장히 운 좋게 풀린 거예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뇌졸중의 증상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뇌졸중의 증상 자체가 한쪽 반신에 마비, 힘이 안 들어간다든지 팔다리가 안 들린다든지 한쪽 반신의 감각 이상, 여기가 남의 몸 같다든지 갑자기 말이 안 나온다든지 말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눈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지러워서 비틀비틀 되거나 하는 증상들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심하게 오는 게 대부분 뇌졸중 증상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 왔다가 없어지면은 그게 전조 증상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내가 컨디션이 안 좋나, 피곤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자꾸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갑작스럽게 생긴 신경학적 증상은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정민호 남성분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오전에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생겼는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컨디션이 잠깐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그날 밤에 잠자다가 완전한 뇌졸중이 와서 왼쪽 반신마비가 됐습니다. 만약 오전에 증상이 왔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혈관이 막혔다가 잠깐 뚫렸을 뿐이지 언제든지 다시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두통 증상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벼락두통입니다. 뇌 동맥류 파열, 뇌 지주막하 출혈의 대표적인 증상이 벼락두통인데요. 말 그대로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은 평생 살면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심한 두통을 벼락두통이라고 얘기해요. 가끔 진료실에 환자분들이 와서 저 벼락두통이 있어서 머리 검사를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께 그러면 언제부터 머리가 아팠습니까? 그러면 이틀 전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틀 전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뭐하고 있을 때 아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두통이 발생했던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벼락두통이고요. 진짜 저희가 뇌동맥류 파열 때 말씀드리는 벼락두통은 제가 그때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30분쯤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갑자기 뒷목이랑 뒷목이 깨질듯이 아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두통이 발생한 시간을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것들은 진짜 벼락두통이라고 볼 수 있고 반드시 머리에 대한 검사 그리고 혈관에 대한 검사들이 필요한 두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철수 남성분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쯤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뒷목이 확 당기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왔다고 하세요. 정확히 오후 2시 10분이었다고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뇌동맥류 초기 파열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빨리 와서 수술로 완전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새벽이나 야간에 심해지는 두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에 종양이 있다든지 뇌에 출혈이 있어서 뇌가 부종이 생기는, 즉 뇌가 붓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서 있을 때보다 누워서 잠을 잘 때 피가 머리 쪽으로 좀 더 많이 쏠리겠죠. 그러면 부종이 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더 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으로 생기는 흔한 두통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 오후가 될수록 스트레스도 받고 하면서 점점 두통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뇌종양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생기는 두통은 밤에 야간에 잘 때 새벽에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죠. 잠자다가 머리가 아팠을 때 깼다. 이거는 뭔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이명숙 여성분은 평소에 가끔 두통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머리가 아파서 잠에서 깨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일주일 정도 계속되니까 이상해서 병원에 가셨더니 뇌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뇌졸중, 전조 증상에 대한 많은 방송들이나 유튜브 클립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대표적인 게 오랫동안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만성적으로 어지러웠다, 요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몸에 힘이 없다, 눈꺼풀이 떨린다, 입이 한쪽으로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런 식의 증상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건강정보의 90% 이상이 잘못된 정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뇌졸중 관련해서는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뇌졸중은 워낙 무서운 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온갖 증상을 다 뇌졸중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뇌졸중 환자는 갑자기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것이라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던 증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두통이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닌 이유는 뇌는 사실은 스스로의 통증을 못 느끼는 장기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도 뇌 바깥에 있는 내막이 통증을 느끼고요. 뇌혈관 벽들이 느낄 수 있어요. 뇌 자체는 못 느껴요. 우리가 두통을 느끼는 거의 대다수는 뇌혈관의 운동기능 이상이거나 아니면 내막의 압박 징후내지는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뇌가 아니고 뼈 바깥에 있는 근육통을 두통으로 느끼면서 뇌 안의 통증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만성적인 두통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니에요. 다른 증상이 없는데 이명만 들리는 걸 뇌졸중으로 의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극히 일부에서만 맞기 때문에 대부분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명이 생기는 원리는 대부분 노인성 난청입니다. 그러니까 40대 넘어가면서부터 귀가 높은 톤의 소리에서부터 점차 우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청각세포가 본인이 평상시에 하던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더 과발현되면서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생기는 게 이명입니다. 그럼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뇌경색이건 뇌출혈이건 일단 환자가 발생할 때 본인이라면 사실은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고 목격자거나 보호자라면 본인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이 갑자기 대답이 없어서 가보니까 몸을 한쪽으로 못 가누고 낑낑대고 계시거나 아니면 전혀 대화가 갑자기 되지 않거나 누워서 의식은 있는데 약간 멍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다 뇌졸중을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라도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대개 하시는 게 갑자기 하지도 않던 바늘을 가져와서 손을 딴다든지 우황청심환 같은 걸 찾아가서 입에 먹인다든지 아니면 팔다리를 박박 주무른다든지 하십니다. 특히 팔다리는 정말 많이 주무르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해가 될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현재 뇌졸중이 생겼을 때 현재 상황은 뇌세포가 죽은 거예요. 팔다리가 죽은 게 아니고 그리고 뇌세포가 죽은 것 때문에 구음장애 내지는 삼킴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여기 있는 침 같은 게 기도로 흡인될 수가 있어요. 환자분한테 뭘 먹이는 거는 식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는 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황청심환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라는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분한테 손가락을 따는 행위 같은 경우는 손발이 망가진 게 아니고 뇌가 망가져서 손발이 못 움직이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피를 나게 하는 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감염의 우려만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걸 굳이 해야 되겠다 하면은 첫 번째로 바로 119를 먼저 전화하셔야 되고요. 119를 전화하게 되면 서울 기준으로 본인 집에 119가 도달하는 시간이 평균 5분 40초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과 대화하며 살다가 마침 부모님이 쓰러져서 그때 최대한 효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날 일생일대의 효심을 발휘해서 자가용으로 모시고 가려는 경우가 있는데 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119를 전화하는 게 제일 먼저고 두 번째로는 속을 개어낼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 고개만 살짝 돌려놓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어떤 행동도 해가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구급처치는 구급대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뇌졸중이 발생될 때까지 생각보다 많이 산 넘고 물 건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밤중에 홍두깨처럼 생기는 병이 아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뇌혈관 질환을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을 0단계,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을 1단계, 동맥경화까지 생긴 사람을 2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이 온 사람을 3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와서야 비로소 뇌졸중이 생긴다는 건 본인이 뇌졸중을 생기게 하려고 본인은 몰랐지만 적어도 5년에서 20년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꾸준한 노력을 권총으로 따지면 장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전을 한 단계를 병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느 단계냐?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긴 상태입니다. 동맥경화는 멀쩡한 혈관에 동맥경화란 병이 오는 게 아니고요.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 술, 담배를 정말 지독하게도 관리 안 하셨을 때 혈관들이 못 버티고 생기는 흉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 안쪽 벽이 그렇게 변성이 됐을 때 드디어 뇌졸중을 하기 위한 권총으로 따지면 장전을 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전을 한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야만 발사가 되는 거니까 방아쇠만 안 당기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동맥경화가 있다 하더라도 평생 동맥경화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동맥경화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혈관 안쪽 벽이 파열되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파열되거나 혈관 안쪽 벽에서 혈전이 생기거나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게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이 방아쇠를 당기는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를 하지 않고 생길 수도 있는데
조금 전조가 되는 상황들을 본인이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안 좋은 결정적인 동맥경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과로를 했다, 잠을 잘 못 잤다, 일을 너무 힘들게 했다, 아니면 안 하던 운동을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심하게 했다,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굉장히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격동적인 생활을 지금 한두 달 동안 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딱 그 상황일 때 안 좋았던 동맥경화가 파열되거나 혈전이 생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소에 고혈압이 조금 있으셨지만 약물 치료는 받지 않고 계셨던 63세 남성분이었는데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시고 나서 일주일 뒤에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결국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고혈압입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 뇌혈관 질환 환자들의 70%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수축기 혈압, 우리가 높은 혈압이죠. 높은 혈압을 10만 낮춰도 뇌졸중의 위험성을 4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철판이 있어요. 망치로 톡톡톡 치는 거하고 망치로 꽝꽝 칠 때하고 그 철판이 받는 영향이 달라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망치질이 살아있는 평생 동안 24시간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이 압력을, 꽝꽝 치던 압력을 톡 치는 압력으로 조금만 줄여준다면 이 철판은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 특히 조금 젊으신 분들은 고혈압 약을 시작하는 것을 꺼려 하세요. 왜냐하면 고혈압 약은 한번 먹으면 내가 평생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50살인데, 내가 지금 45세인데 지금 벌써부터 혈압약을 먹으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운동해보고 살도 빼보고 음식 조절도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혈압약 안 먹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운동도 하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다 하시면서 일단 혈압은 약으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살도 빼시고 짠 음식도 피하셔서 더 좋아지시면 그때 가서 우리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어보도록 하십시다 라고 제가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조금 젊으신 분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실 만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계획을 세워요. 올해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혈압약을 줄여서 끊어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5세 회사원 남성분이셨는데요. 혈압이 150에서 160 정도 나왔어요. 처음엔 약 먹기 싫다고 하시면서 석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약을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운동도 시작하고 금주도 하고 염분 섭취도 줄이셨어요. 6개월 후에 오셨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반으로 줄이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희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흡연은 가장 피해야 할 뇌졸중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복부비만 같은 대사질환을 줄이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흡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혈관이 약 30분간 수축됩니다. 하루에 한 갑씩 피우신다면 혈관이 거의 종일 수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태가 10년, 20년 지속되면 혈관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뇌혈관에 좋은 음식을 얘기하면 등푸른 생선, 대표적으로 연어나 고등어, 한국인들은 고등어를 많이 먹죠. 이유는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메가3라는 성분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고 이런 혈관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면서 뇌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색 육류보다는 생선, 연어나 고등어 등 푸른 생선을 많이 드시는 것이 뇌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추천드리는 음식이고요. 그 외에 견과류,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고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베리류,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당류나 단순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물을 드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뇌혈관에 좋은 음식이 뭐냐, 뇌혈관에 좋은 영양제약 좀 처방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중에서 효능을 자랑하는 수많은 뇌 영양제, 뇌혈관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영양제들이 진짜로 효과가 좋다면 왜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그 약을 처방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것은
뇌졸중은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기적인 뇌혈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이러십니다. 저는 가족력이 있어서 해마다 건강검진 때 MRI를 찍습니다. MRA를 찍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회에서 권고드리는 뇌 MRI나 MRA의 검사 주기는 5년에서 10년 사이를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MRI를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50세 이상에서 기존에 느꼈던 두통과 새로운 양상의 두통, 통증을 느끼셨다면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라도 있으시거나 음주, 흡연을 하신다면 고위험군이므로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이 생겼을 때는 뇌졸중을 의심하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위험 요인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이 오는 건 아니거든.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하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시지만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지식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진짜 전조 증상은 뇌졸중 증상과 똑같은데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 말이 안 나오는 증상, 시야, 장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왔다가 없어지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벼락 두통이 왔을 때는 정확한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새벽에 머리가 아파서 깨신다면 뇌종양이나 뇌출혈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만성적인 두통이나 이명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손가락 따기, 우황청심환 먹이기, 팔다리 주무르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바로 119에 신고하신 후 고개만 옆으로 돌려주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고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을 10만 낮춰도 뇌졸중 위험이 40%나 줄어들어요. 고혈압약에 대한 편견은 버리시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나중에 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5년에서 20년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축적된 결과예요. 권총에 비유하면 장전은 동맥경화이고 방아쇠는 과로나 스트레스, 급작스러운 운동 같은 것들이죠. 본인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은 5년에서 10년마다 뇌 MRI나 MRA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매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50세 이상에서 새로운 양상의 두통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정확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꼭 도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건강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